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영광, 곡성 군수 재선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하면서 여느 보궐선거 때와 달리 선거 열기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의 전남 비례대표 선거에서 선전한 조국혁신당이 이번에도 돌풍을 이어갈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윤재관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전략부원장과 영광군수, 곡성군수 재보선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조국혁신당 10.16 보궐선거 기획단에서 기획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자, 이 보궐선거 기획단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까? 선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거 전반에 걸친 밑그림을 그리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거에 대한 기획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후보가 가장 지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후보인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 인재 영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천에 대한 프로세스 전반적인 관리를 한꺼번에 함으로써 이번 선거를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기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이 재보궐선거 50일 앞뒀는데 지금 이제 기간으로 치면 예비 후보자를 등록하는 그 예비 후보 등록 기간입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선거가 확정된 4곳, 그러니까 전남 2곳, 부산, 인천에 한 곳씩 해서 이 4곳이 있는데 모두 후보자를 낼 계획이신가요? 그러고 싶습니다만 현실은 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야는 지역은 영광과 곡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산, 금정 이 세 군데가 가장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그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속속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검찰개혁에 매우 진심인 분, 그리고 평생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셨던 인권변호사 출신 유재정 변호사를 영입을 했고, 전남 곡성에서는 평생 농민과 함께 생활을 했던 이 곡성의 농민회장을 거치셨던 박웅두 전 회장님을 저희들이 영입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이번 선거를 진정된 정치 혁신, 지역 혁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당이다 보니까 후보를 모셔오는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어렵지만 그래도 이 지난 총선에서 제1등 후보로 1등 정당으로 만들어 주신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지역 선거, 지난번 총선에서는 이제 비례대표만 뽑았었고요. 이번에 이제 지역 선거를 어쨌든 처음 하게 된 상황인데 후보들을 약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조국혁신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국혁신당에서 이번에 내는 군수 후보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후보자를 검증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검증의 가장 기본은 이제 도덕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저희 당이 공천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지역구 공천이기 때문에 삐끗 잘못하면 전체 보궐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까다롭게 도덕성 검증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그 정책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예비 후보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진정하게 그 지역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 그리고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 중앙에 줄대지 않고 지역민에게 진심으로 충성하겠다는 분들, 이런 분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순위로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고요. 또 그리고 지역과 얼마나 천착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으로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제 지민 비조란 말이 처음 나왔었죠. 더불어민주당과 상생적인 협력을 도모했던 것에 비해서 이제 조국혁신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경쟁을 택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 전남 2곳 재선거에서 모두 후보를 이제 내면서 민주당과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유권자분들 좀 혼란스러운 분들도 있고 이거 좀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경쟁이 싸우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게 갈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경쟁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서로의 에너지를 더욱더 신분 발휘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 혜택은 그 사람들, 그 경쟁을 하는 사람들끼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걸 바라보고 그 혜택을 누리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민주당과의 호남에서의 경쟁, 이것은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크나큰 용기를 낸 것입니다. 이제 창당한 지 채 1년도 안 된 정당이 큰 정당 그리고 오래된 정당과 대등한 경쟁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는 게 그게 보통 저희들의 이 마음가짐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쉬운 길로 간다면 비례대표 출신의 국회의원만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출마하지 않아도 누가 몰아갈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정당을 하겠다고 한 이상 선거라는 가장 유권자들과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우리의 주장을 얘기하고 조국 혁신당의 비전을 얘기하고 국민들께 선택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 그거에 주저하게 되면 정치를 그런 경우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용기를 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는 협력적 경쟁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을 조기종식하는 일, 그리고 정권 교체를 더 좋은 정권 교체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제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내는 일에는 완고하고 강구한 협력을 할 것입니다만은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서로 간에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더 커지고 더 건강해지는 경쟁을 우리는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고 지역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 상황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종부세인데요. 종부세에 관련돼서는 서로 간에 거대 양당이 감세 경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조국 혁신당이 이것은 지방 재정을 완전히 파탄내는 길이기 때문에 대안 없는 종부세를 완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지역 정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이다. 지역 소멸 현상이 있는 가운데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 그 결과 지금 소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작은 차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께 혜택을 드리고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우상호 전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호남이 민주당에서 떠나서 조국 혁신당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3차례 연속 전부까지 합치면 4차례 연속 호남 정치인의 선출직 최고위원 입성이 좌절이 됐고 호남에서 전당대회 투표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득표율이 낮았던 곳이 바로 호남이죠. 호남의 정치 실종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호남에서 뭔가 다른 대안 세력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민심을 공략해 나갈 예정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우 전 의원님 말씀은 조금 엄살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항상 그 낮은 자세로 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국 혁신당의 입장에서 보면 위기이자 기회보다는 위기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선거이죠. 저희들이 첫 번째 도전을 했는데 좋은 결과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혁신당이 호남에서 당당하게 경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호남민에게 지역민에게 제대로 된 선택권을 드리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30년이 됐습니다. 지방자치가. 근데 호남에서 제대로 된 이 정당의 선택권을 지역민이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당대 무소속이 아니고 당대당의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의 정치 혁신을 이뤄내고 지역에서
제대로 된 일꾼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공약 지점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도 많이 오는데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비전을 잘 설명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느냐 그런 만한 인물을 우리가 찾아내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핵심은 선거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선거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자꾸 보궐선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지역 발전이 계속 중단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반드시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비전들과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 조윤정 최고위원, 조국혁신당의 조윤정 최고위원이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도 하셨던 말씀인데 오늘 또 이제 부원장님이 같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택권, 호남에서 펼쳐지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경쟁을 했을 때의 유권자들이 얻을 수 있는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선택권의 결론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4군데의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부산 금정하고 인천 강화군 이 2군데는 전임 단체장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지역의 지금 2군데는 재선거입니다. 다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 재보궐선거에서도 호남 지역에서 많은 곳이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재판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 정치를 대표하는 이 호남 지역에서 왜 이렇게 재보궐선거, 선거법 위반이 많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통한 지역의 리더십이 계속 붕괴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현상들을 막을 수 있는지 이번에 이루어지는 이 경쟁이 그러한 서로 간의 상호 더 깨끗해지는 선거, 더 활발히 활동하는 정치 이런 걸 통해서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시민들께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조국혁신당은 특히 영광군수, 곡성군수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조국 대표 그리고 신장식 의원이 지역으로 내려와서 월세살이를 하겠다 공표했습니다. 아예 그냥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고 다니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건데 모레입니다. 29일에는 영광에서 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이 열리고 다음 날인 30일에는 곡성에서 당원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대적인 호남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만. 감사함, 예의, 그리고 간절함 이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 한 달도 안 된 정당을 호남에서 비례대표 1등 정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감사함에 대한 표시를 이번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게 유권자들에 대한 지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호남에 대한 비전 그리고 영광 곡성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지역민들의 더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감사함에 대한 저희의 예의의 표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하지 않았으면 조국혁신당을 창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검찰 독재 정권을 반드시 심판을 해서 더 좋은 민주정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에 대한 간절함은 조국혁신당이 어느 정당에 못지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한 간절함을 국민들께 지역민들께 더 선보임으로써 조국혁신당이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호남의 정치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이기기 위한 경쟁, 더 커지기 위한 경쟁, 더 건강해지기 위한 경쟁이 옳은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더욱더 공감들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난 총선 때도 처음 시작할 때는 조국혁신당이 분열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결과가 어땠습니까? 야권의 대승리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번에 저희들이 이 담대한 도전들이 호남 정치를 일대 혁신하고 지역 정치를 더욱더 살리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게 뭐 재보궐선거, 기초자치장 선거에서는 이제 지역 조직력이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방금 이제 부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아까 뭐 우상호 전 원내대표의 발언도 좀 엄살인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 대표부터 의원 전원이 지역을 계속 찾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번 선거에 임하는 조국혁신당의 모습이 뭔가 진심이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전략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고맙습니다.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의 정치 속에 민생과 민주주의가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가적 면모와 창조적 중도개혁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진영의 심장이었던 호남의 정치가 변방으로 밀려나면서 호남 정치 복원을 바라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황태현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기와 서거 15주기 기념 학술 행사 강연차 광주를 찾으셨습니다. 어제 이제 강연을 마치셨고요. 이제 교수님은 이제 국민의 정부 당시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도 참여를 하셨고 또 제2건국위원회 기획위원 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도 맡으셨습니다. 교수님 기억 속에 김대중 전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이제 보셨을 때 또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억 속에 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떤 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노련하지만 고요한 분, 총명하지만 점잖은 분이셨고 한 가지를 생각하더라도 다각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또한 보통 사람이 하나 생각할 때 둘 이상을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박학, 신문하고 신사 명변하는 철인치자로 저는 느꼈습니다. 철인치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교수님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단상을 잘 표현해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기를 맞아서 올해 1월 출간된 책 사상가 김대중 이 책의 책임 편집을 맡으시기도 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을 수식하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또 노벨 평화상 수상자, 독재에 맞선 투사,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사상가 김대중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일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좀 가장 기억에 나십니까? 지금 버뜩 생각나는 것은 그래도 행동하는 양심, 경천애인, 정치를 하려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져라 또는 국민은 하늘이다.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라는 등의 말씀이 생각나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좌편향 우편향 노선을 걷던 당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에게 뺄셈 정치를 이제 그만두라는 그런 말씀을 한 일화가 있고요. 대안으로 국민의 손을 잡고 반걸음만 앞서가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심보다 뒤처져서 나고 해서도 안 되지만 국민으로부터 동떨어진 그런 고립된 뜀박질은 실패를 향한 돌진의 다름 아니다. 정치인은 국민과 함께라는 엄숙한 원칙을 숙지해야 한다. 국민에게 배우고 국민과 같이 가라는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 국민은 하늘이고 국민을 하늘처럼 섬겨야 한다는 말은 국민이 좌편향 우편향의 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유정자가 섬겨야 할 주권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DJ는 국민의 손을 잡고 반걸음만 앞서가는 것을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명명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말씀 이제 쭉 요약을 해보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민에 대한 무한한 존경, 뭐 이거 이제 뭐 섬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당사자가 그 이념 논쟁, 그 색깔론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 이 이념에서 자유로운 이념을 뛰어넘는 이제 그러한 실용주의적 면모가 있었던 사상가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 또 이제 김 전 대통령은 이제 중도 개혁주의로 연결이 됩니다. 교수님은 오랫동안 중도 개혁주의의 중요성을 또 강조해 오셨고, 김 전 대통령도 중도 개혁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새천년 민주당을 재임 중이었던 2000년에 창당했습니다. 두 분이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서로 이제 맞닿아 있는 분이 좀 있는데 두 분을 관통하는 중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좀 어렵지만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DJ의 핵심 사상을 중도 개혁주의라 정식화하고 새천년 민주당 강령의 명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그 재가를 받았습니다. 중도 개혁주의는 언제나 창조적입니다. 보통 중도라 하면 좌우 양단의 중간 지점을 취하는 기계적 중도를 말합니다. 반면 양극단을 잇는 선을 밑변으로 삼고 그 위에 꼭지점을 잡아 삼각형을 그릴 때 창조적 중도 개혁주의는 그 꼭지점의 정책을 말합니다. 이 삼각형의 높이는 창조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서 높을수록 창조성이 높겠죠. 가령 보수 세력은 70년 이상 법인세 감세를 주장해왔고 이에 맞서서 전통 진보 세력은 소득세 감세를 주장해왔습니다. 그게 성장 정책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창조적 중도 개혁주의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동시 감세를 주장합니다. 여기서 동시라는 개념이 창조성인데요. 뭐 법인세 한 번 내리고 나중에 한 3, 4년 있다가 소득세 한 번 내리고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성장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근데 DJ는 IMF 시절에 이 동시 감세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또 예전에 대불공단 아시죠? 대불공단에서 도로가의 전봇대 때문에 트럭이 좌회전도 우회전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그 해결책으로 하나 해결책은 전봇대를 제거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다른 것은 전봇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이 두 주장이 있었는데 사실은 창조적 중도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전봇대를 땅에다가 묻는 지중화가 이제 해법이고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강남에는 전봇대가 없습니다. 다 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 또 55년 민주당 강령은 생산은 자본주의적으로 하고 분배는 사유주의적으로 한다 이런 강령을 내걸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중도로 뭔가 혼합 경제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건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임금과 이윤의 분배를 사유주의적으로 한다면 생산을 할 사람은 아무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도 자본주의적 생산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죠. DJ는 이 불가능한 기계적인 중도 정책을 창의적으로 수정하고 손질을 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대중 참여 경제론을 창안하셨습니다. 뭐 이 정도 설명을 하는 걸로 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그 안에서도 창조적인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이런 이념들이 고정된 인식에 갇혀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창의성을 더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 이제 이런 모습들이 중도 개혁주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이제 중도라고 하는 개념은 캐스팅 보트의 개념이 좀 강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반짝 관심을 받죠.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진 이 중도층이 어디를 더 지지할 것이냐가 선거 때만 되면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이 중도층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정치 조직으로 확정되거나 현실화하거나 뿌리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현재 민주당이 중도 개혁 정당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거대한 중도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어떤 중간 정당이 나온다면 그건 거대한 민주당, 거대한 중도 정당에 의해서 흡수되든가 분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양당 체제는 대통령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한 중간에 있는 정당들은 사실상 존속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에 케네디 같은 경우도 결국은 트럼프에게 가서 붙는 식으로 생존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라 대통령제는
거대한 정당 두 개가 맞붙는 식으로 결국은 귀결되기 때문에 중간 정당의 전망은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호남 정치가 20년 넘게 포스트 DJ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은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하는데 선거철에만 좀 소환되는 느낌이 강할 뿐입니다. 최근에 민주당 안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진출에도 3번 연속 실패했습니다. 전북까지 포함하면 4번 연속 실패입니다. 자, 국민과 지역의 선택을 받는 데 미치지 못하는 호남 정치, 또 호남 정치인. 호남 정치가 변방으로 밀렸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호남 정치 위상이 약화된 이유는 뭘까요? 변방으로 몰렸다는 상황 판단은 올바른 판단이시고요. 또 이번 최고위원 선거조차도 호남인은 하나도 없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계에서 우리 호남 인재들이 하여간 뭔가 진출하는데 지도부에 진출하는데 실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동영, 이낙연, 송영길 이런 분들은 대통령 후보도 됐고 민주당의 당 대표도 지낸 분들입니다. 정동영은 노무현 정부 말엽 친노 세력의 저지를 뚫고 어렵게 후보가 되었는데 그의 광주 전남 득표율은 79%대를 밑돌았고 거꾸로 호남에서 영남 후보들인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런 분들은 84%에서 95%를 득표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전 당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총리는 이번에 광주에 출마했는데 낙선했고 선거 비용도 다 찾지 못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사상 초유로 옥중 창당, 옥중 출마를 감행했는데 또 광주에서 외면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호남 정치가 약화되는 원인은 좀 입바른 소리처럼 들리지만 지금까지 호남이 중앙 인재를 죽여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결국에 이제 인재를 키워내는 과정과 거기에 대한 성과가 부족했던 것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남이 포스트 DJ를 키워내야 된다. 그러니까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자를 키워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어떤 인물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호남 여기 지식인들과 정치인 그리고 일반 호남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념, 호남 특히 광주가 하루빨리 그 관념이 호남 후보 필패론인데요. 또 영남 후보 필승론, 이 그릇된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DJ는 호남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지 않느냐 반론을 피면 그러니까 3, 40년 걸렸지 이렇게 또 반론을 피고 그러는데 사실 인물을 키워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양심을 걸고 그 선전할 수 있을 때 이제 호남 후보가 전국적인 후보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만사를 제쳐놓고 인물을 키우려면 전국적 지명도가 이미 있는 50에서 60대 인사들 가운데 DJ처럼 정치적 탄압의 고난을 무릅쓰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치열하게 투쟁하고 다방면의 지식을 가장 많이 쌓고 중도 개혁 노선을 가장 확실하게 걸어온 정치적 실력자를 눈을 부릅뜨고 찾아서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교수님 또 말씀을 드릴 때 DJP 연합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영남 패권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호남과 충청도의 연합인 DJP 연합을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에게 제안한 것으로도 많이 알려지셨는데요. 자, 호남이 그러면 정치 변방에서 중심으로 다시 편입이 되려면, 다시 재부상하려면 그때 가지셨던 생각처럼 지역 연합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좀 물리적인 연합이나 연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호남 충청 지역연합은 민주 세력이 집권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노무현 후보도 수도 이전 공약으로 충청을 잡고 지역연합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신 거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 열기 속에서 반대편 영남 후보가 약하기도 했지만 신뢰할 만한 세종시 발전 정책을 내놓아서 충청을 붙들어서 승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 충청 지역연합을 유지할 특별한 정책이 없었던 데다가 윤석열 후보가 대단히 오래된 충청 연고주의 반격을 받고 지역연합의 와야 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패인에는 후보 리스크도 있었지만 이런 지역연합의 와해가 숨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주 세력이 승리하려면 꼭 이 지역연합을 복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출양 호남 사람들과 충청 사람들이 양심을 걸고 우리 후보를 지지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되고, 즉 그렇다면 후보 리스크가 없는 후보를 세우는 새로운 후보 전술 없이는 누구도 민주 세력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황태현 교수님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여권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기존 방문진 이사들이 낸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의료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에 낸 중재안을 용산이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정치권 이슈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400조 원 이상 늘었다. 이거 너무 많이 늘어서 뭐 일하기 힘들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건 뭐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사실관계를 언급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가 부채가 400조 이상 늘어나서 지금 1000조가 넘어서게 된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예산으로 22조가 나갔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걸 놓고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야당, 문재인 야당에서 국민 혈세 22조를 낭비했다라면서 막 정말 어마무시한 공격을 했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있는 동안에 100조 원의 청년 일자리 예산이 나갔어요. 네. 4대강 22조에 대해서 그렇게 나라를 뒤집을 것처럼 그렇게 네. 비난을 했던 분들께서 그 일자리 예산 100조를 비롯해 400조라는 돈을 그렇게 방만하게 썼다는 거, 그거는 뭐 비판받아 마땅한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풀린 돈들이 지금 그 후유증이 지금 그 우리가 떠맡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뭐 얼핏 듣기에는 뭐 아유 뭐 몇 년 차 됐는데 또 과거 정권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 라는 그런 뭐 비판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전 정권 얘기를 하는 게 이 정권에 뭐 어떤 도움이나 그런 게 될까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할 때도 됐다라는 얘기는 저는 뭐 그 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정권을 잡은 지 이제 3년 차가 되고 3년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과거가 잘못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거를 대통령이 언급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학자들이라든가 네. 또 혹은 뭐 여권의 패널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가 더 적절할 텐데 네.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를 들면 자칫하면 책임 떠넘기기다라는 네.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취임 한 달이 막 지났는데 내부 평가 이런 거는 어떤가요 지금? 그거야 뭐 다양하죠. 네. 다양하고 네. 뭐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지했던 당 대표는 아니었잖아요. 뭐 용산에서는 다른 대표를 밀었던 걸로 뭐 네. 소문이 다 나고 있으니까 네. 사실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이게 정권을 행사하면서 자기 그 색깔로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발목 잡히는 일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네.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여야 대표 회담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생 이슈들 그런 민생 행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제가 알기에는 네. 그 어떤 민생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다양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용산에서 원했던 후보는 아니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의료 대란 이거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중재자를 이제 자임하면서 그리고 뭐 의료계에서도 원하고 하니까는 내년도 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어떻게 못하더라도 내후년 거 2026년 거는 좀 이해를 하고 다시 좀 조정을 해보자 이렇게 중재안을 대통령실에 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단칼에 자른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게 무슨 합의된 안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현재 이 의정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혹시 네. 이런 방안은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대안이었죠.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의 대안을 얘기를 한 거였는데 네. 그게 뭐 공식적으로 안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또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거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언론 네. 보도에서 뭐 대통령실 거부 이렇게 나왔지만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네. 아 이거 응급실 사태가 정말 점점 갈수록 악화되면 이거 안 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네. 거기다가 다른 어떤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겹치게 되면 정말 네.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네.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네.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네. 아니다, 이거 정상으로 가고 있는 거다. 온도차가 조금 있는 온도차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온도차가 있어서 네. 이거 지금 원래 의대 증원하는 게 맞는데 네. 이거를 여기서 자꾸 이렇게 후퇴를 하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는 그런 게 이제 정부 쪽 입장인 것 같고 네. 저희는 그게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어쨌든 국민의 건강, 생명과 관련된 네.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집 피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럼 어떻게 뭐 해결이 될 수가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겠다라는 것은 지금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아닙니까? 20년 전에 300명의 의학 분업을 하면서 300명의 의사를 오히려 줄였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도 안 늘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적어도 이 사태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이 자유롭지 못해요. 네.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 노력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지금 이 정권에서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라고 해서 이제 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내년에 1,500명을 만약에 네. 늘린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의사가 되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의대를 다니고 그다음에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네. 10년 뒤에나 이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10년 뒤에나 1,500명이 이제 의사로서 제대로 활동하기 네.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태 때문에 12,000명이 사표를 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10년 뒤에 1,500명부터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12,000명이 사표를 내면 네. 의사가 부족해서 의료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의사 늘어나는 것은 10년 뒤부터나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당장은 12,000명이 사표를 냈다. 모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정책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게 당의 입장인 거죠. 이거는 저희 당의 입장이긴 하지만 저희는 야당도 네. 이게 무슨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인데 이게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이거 이데올로기적인 부분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대도 하려고 하고 그 해결하려는 노력에 동참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그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예, 물러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뭐랄까 약간 허망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야가 예. 그 결과적으로 결정권은 이게 정부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그 해답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이 중재 노력을 해서 네. 그쪽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의사협회에서도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걸 인정을 하시잖아요. 네. 하지만 내년에 이제 1,500명 늘리는 걸 다 백지화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입시 호강이 네. 다 발표가 된 마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여야가 나서서 설득 작업에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야당은 의사협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고 의사분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고 이게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이게 해법이 나올 것 같은데 서로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면서 야당은 야 그래 너희 한번 고통스러워 봐. 너 그러면 이제 다음에 표 못 받을 테니까 네. 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혹은 저희도 아니 그럼 정부 일이니까 솔직히 우리가 각 세우고 싫고 뭐 윤한 갈등 얘기 또 듣기 싫으니까 이런 거 안 할래라고 얘기하면 네. 그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급실에 못 가서 응급실에서 몇 시간씩 대기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이웃이고 형제고 부모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여야 가릴 것 없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최상병 제3자 특검법 발의 야당 요구에 대해서 그 내가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서 뭐 정치 게임 그리고 뭐 여권 분열 포석 뭐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그 제3자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한 얘기랑 대비를 해보면 약간 뭐 자기가 당착, 자기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네. 제3자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요. 저희 당은 이미 2번에 걸쳐서 당론으로 특검법을 거부를 했어요. 네. 그 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네. 아, 당신 말이 맞다. 대표 말이 맞는데 그래도 공수처 결과를 본 다음에 네. 나온 다음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민주당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이재명 대표의 말이 헌법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정당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 대표도 대표가 된 지 얼마 한 달밖에 되지 네.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근데 그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전이라도 제3자 특검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분을 대표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아시다시피 네. 그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 주신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당원들과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의원들의 투표가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108명은 108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동의를 해서 만들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당내에서 네. 그 공수처 결과를 보고 갑시다 하는 분들이 절대 다수예요. 근데 야당에서는 계속 네가 그럼 개인적으로 특검법을 발의를 해. 의원들을 동의를 얻어서 그 밑에 자기 그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네. 사실은 우리 여권 내에서는 너무나 큰 분란이 벌어질 게 뻔하거든요. 그럼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뭐 그래 국민의힘 니네들끼리 그 당 대표하고 서로 싸움박질 벌이는 거 그 길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박수 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야당을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당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무슨 뭐 그 마비 상태가 오는 것들이 그걸 단기간적으로 보면 좋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국정을 위해서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일사불란한 민주당이랑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또 뒤집어 보면은 당 장악이 그럼 덜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당 장악이라는 걸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당 장악이 만약에 당 대표가 얘기하면 당원 당규도 바꾸고 그다음에 한마디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를 바꾸셨잖아요. 과거에는 무슨 기소가 되면 당직을 맡을 수 없는데 그것도 바꿨고 그다음에 무슨 이번에는 뭐 공천 네. 경선에서 떨어진 것뿐 아니라 공천에 항의를 해도 뭐 10년 동안 뭐 불이익을 주는 걸로 그런 것도 바꾸고 그다음에 또 당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 요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당무회의에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뭐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한 그런 정당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한동훈 대표가 그런 정도의 장악력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장악을 해서 당을 끌고 가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어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지금 박문진 여권 이사 6명 임명한 거 이거 일단 뭐 멈춰라 보류해라 이렇게 효력을 정지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좀 굉장히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을 드는 건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때 당시에 박문진 이사장이었던 고영주 변호사 그리고 KBS 사장이었던 KBS 사장 누구더라? 이사장? 고대영 씨. 그다음에 또 그때 KBS 이사였던 강규형 교수 이분들에 대해서 해임을 했어요. 임기가 남아있는 분들을 해임을 했어요. 근데 이거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는 그거는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일단 행정 쪽에서 그 자체 내부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으로 다퉈라. 본안에 가서 그분들이 다 이겼어요. 이겼지만 가처분 안 받아줬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는 임기가 다 끝났어요, 사람들이. 임기가 다 끝나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처분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줬어요.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을 합니다만 그러나 글쎄 이게 왜 이렇게 서로
행사할 때마다 기준이 들쑥날쑥하지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때 바꿀 때도 방통위가 2명이서 결정을 했었나요? 그때는 모이기는 5인이 다 모여서 하지 않았나요? 이번에 법원 판결 취지는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이서 한 게 이게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방통위 결정에 대해서 그 네. 5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 네. 그 2인 체제로 간 것은 민주당이 본인들이 추천해야 될 사람들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야당은 본인들이 추천해야 될 사람들을 추천하지 않고 네. 그러면서 2인 체제는 불법이다. 2인 체제는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면 별로 정당성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방통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정략적이고 정무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법원이 그런 저간의 사정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 뭐 엄청 시끄러웠는데 뭐 다른 건 다 차지하고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가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수사해서 처벌한 거를 부정하는 거 아닌가요? 국무위원 후보자가? 네, 그 본인은 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 어떤 사실관계와 가치 판단의 관계잖아요. 포괄적 뇌물죄, 뭐 경제공동체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심이 돼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김문수 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뻘건 윤석열이 네. 그걸 수사를 했다라고 윤석열 그때 당시에 그 검사에 대해서도 맹렬한 비판을 했어요. 저는 궁금한 게 네. 아니 왜 노동부 장관 청문회를 하는데 네.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걸 왜 물어봅니까? 근데 그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 노동부 장관 청문회라면 노동 정책이라든가 그 본인에 대해서 그 노동과 관련해서 했던 얘기를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거. 예를 들면 무슨 자살 특공대라든가 뭐 노조에 대해서 쌍용차. 예, 얼마든지 그런 건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을 막 끌어들여서 그걸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뭐 세월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뭐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거는 이 청문회 자체를 극히 정치적으로 또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워낙 논란의 인물, 논란이 되는 발언을 많이 해서 그런 맞습니다. 측면이 있지 않나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뭐 이 시기에 꼭 그렇게 논란이 되시는 뭐 네. 김문수 지금 후보자가 그 살아온 삶을 보면 정말 다이나믹하시잖아요. 아주 맹렬하고 극렬한 좌파 운동권이었잖아요. 노동운동 했던 뭐 서울 노련의 김문수. 네. 저 대학 다닐 때 아주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러다가 또 이제 어느 순간에 우파로 전향을 하셔갖고 또 좌파 있을 때만큼 맹렬하게 지금 우파 그 가치를 주장하고 계세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극단과 극단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본인이 했던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맞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까지 그 공격적인 논란이 될 분을 임명을 하는 것들이 그게 과연 그 현명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거는 인사권이니까 제가 뭐 그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무슨 뭐 그 네. 노동부 장관과 관계없는 탄핵이라든가 세월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청문회를 만드는 거 그건 별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